17년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매년 매해 그랬듯이 또 무너진다. 아마 조만간 또 뉴스 보도 엄청나게 도배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부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해서 결국에 무디스도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발 부채발 쓰나미는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뭐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중동은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종주국을 대리인으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어요.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TSMC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필요한 거고, 일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이제는 달러를 팔지 않고 채권을 덜 팔고 대신에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것을 수익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올 6월 중 트럼프의 감세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감세안이 제가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다. 감세안이 그전에 TCJA라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트럼프의 정책이 17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게 올 연말에 만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연장하는 수순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이 감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소득 구간을 7분위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7분위까지 나눴는데 특징적인 것은 지금 과거에는 1분위 소득자들이 더 저소득층이었다면 1분위 소득층을 더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1분위 계층에 포함을 시켜줬고, 그러면 7분위 가장 높은 고소득층은 계층 자체가 예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0억 원 이상이면은 일단은 고소득 계층 7분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14억 이상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거의 13억, 14억 이상의 분들이 고소득 계층이다. 근데 사실 2017년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과연 40% 이상의 고소득 계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임금하고 물가를 다 고려하면 사실은 이거는 오버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소득 구간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언론과 방송과 뉴스에서 분석가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분위를 갖다가 훨씬 넓혀줬어요. 최고소득 수준을 거의 40% 이상의 사람들로 잡아줬어요. 근데 세율은 또 어떻게 되죠? 최고 세율이 39.6이었는데 이걸 37로 낮췄어요. 그리고 15는 12로 낮추고, 25는 22로 낮추고, 28은 지금 24로 낮추고, 33은 32.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서 동일한 구간은 6분위하고 1분위 소득계층은 10%, 10%, 35, 35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2, 3% 이상을 다 낮춰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감면의 연장이 아니라 세금 감면을 더 높여주는, 세금 감면을 더 확장시켜주는 정책이다. 그럼 이 정책이 이 세금 감면으로만 끝난다. 우리는 문서로 보자. 제가 트럼프 패닉을 쓸 때도 사실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린 게, 문서로 보자. 이게 말로 듣고 뉴스만 들으면은 한 문구 딱 듣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무슨 효과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로 그냥 감세했다, 재정 적자다, 부채 많이 쌓여진다, 그냥 거기에만 몰입돼서 미국은 망해. 20년 동안, 30년 동안 거의 우리가 그 90년대 후반부터 소미스니언 체제라는 변동환율제를 구축을 했고, 미국이 달러 패권 통화국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4, 50년을 살아왔어요. 망한다 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제 청장년 계층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리고 은퇴하시는 앞으로 4, 50년 동안은 적어도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단순한 그 옹호자가 아니라 이렇게 감면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와 별도로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업과 가게가 모두 다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러블이 많죠. 왜 트러블이 많느냐? 이게 트럼프는 지출을 1조 달러, 매년 지금 7조 달러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1조 달러 정도 줄이고 그 대신 세금 감면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눈가리가 아웅식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출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세금 감면을 받아줘라는 입장인데요. 세금 감면과 세액 공제에 의한 정부의 수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적어지는 거, 적자가 늘어나는 거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출을 1조 줄이더라도 사실은 연간 그리고 4년 동안의 누적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이게 감면과 세액 공제가 같이 들어가면 4조 달러 이상, 4년 동안 4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지출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엔 감면과 세액 공제를 통해서 가게와 기업한테 돈을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당사자들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트러블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금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축을 보시면은 일단 하원은 모두 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두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에서도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극보수주의론자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딜을 하죠. 이 지금 초고소득 계층한테도 또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2% 거의 3%가량 이제 세율을 낮춰줬는데 이거를 진짜 부자들은 그럼 안 낮출게. 혹은 덜 낮출게. 37이 아니라 38, 39로 할게. 그리고 6분위는 이미 안 낮췄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 5분위만 보시더라도 1% 낮추는데 그쳤어요. 이게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중고소득 계층들은 좀 덜 낮추거나 안 낮추거나. 그래서 5, 6분위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데 7분위까지는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7분위까지 왜 부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느냐. 이 밑에 중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줘라라는 입장이 프리덤 코커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고소득 계층들은 오히려 세율을 갖다가 이제 평행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프리덤 코커스도 사실 받아들일 사항인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합의를 봐야 되죠. 우리가 이 큰 틀은 예산안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산안의 합의는 결국에 부채 한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죠, 사실. 보나마나 옥신각신하면서 재정이 무너지네. 또 매해 그랬듯이 또 무너진다. 트럼프가 전 세계 아마 조만간 또 뉴스 보도 엄청나게 도배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부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해서 결국에 무디스도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발 부채발 쓰나미는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러블의 기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거고 지금 어제 나온 이제 미국 국채 입찰률을 보면 역사적 평균이 2.5배, 2.6배인데 2.4배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2.4배에 해당하는 금액들만 입찰에 딱 응찰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2.6배, 2.5배 정도의 사람들이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금리 오를 것 같은데 이거 트러블이 좀 있어서 쉽게 합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의 변동, 상승 패턴, 그다음에 이 이슈 때문에 국채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자를 어떻게 갚아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앞으로 1, 2개월 동안은 좀 시장과 금융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미국 내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게 이제 세금 감면과 이 세액 공제는 사실은 마가의 핵심 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34만 원이었어요. 34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32만 원으로 줄거나 28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공제 금액까지 늘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연말에 우리가 세액 공제 받는 금액 있잖아요. 감면과 그다음에 공제 금액들을 다 토탈리 하면은 미국은 이제 3월 결산이죠. 근데 이제 우리로 연말에 그냥 이제 환급을 받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금액이 적어도 1.5배나 1.7배 가량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개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싫어하겠어요. 연말에 환급 조금이라도 더 받고 그게 이제 연말 우리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서 뭔가를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입장이고, 미국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다 소비로 가잖아요. 쓸 생각에 또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의 핵심 축은 이 세금 감면이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론자들은, 특히 중고소득 계층들은 이 세율이 인하폭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망감도 있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제가 있잖아요. 또 이 세율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 전에 트럼프 찍을 때 99 정도 강성 지지율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36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 법안이 드디어 마가의 핵심 축,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이 될 때 사실 제일 마가의 핵심 축이 이거를 알고 있는 미국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지만 다시 이제 법안이 올라왔고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다시 기대하고 들떠 있죠. 그러니까 96까지 빠졌던 지지율,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근데 이제 중저소득 계층들은 이제 아직도 관세라는 그 정책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절대 소비량과 그분들의 전체 숫자를 보시면 다수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 3억 가까운 인구에서 보시면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증시는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에 시장 금리죠. 잠시 말씀드리면 미국채 관련돼서 이제 21년, 22년, 23년부터 미국채 투자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채 투자에 아직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파월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기조에 대해서 22년, 23년에 가장 금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거의 2%까지, 장기 금리가 2%까지 가는 거를 항상 우리 프로젝션, 경제 전망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금리 정상화는 거의 2%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돋아줬다가, 지금 트럼프가 오면서 그걸 말바꾸기를 하고 있죠. 사실 CPI가 그렇대서 무너졌냐, CPI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2.6, 2.5, 2.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2% 초반대로 가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관세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약간은 너무나 그동안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다르게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후행적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다가 더 강조하는, 파월이 갑자기 입장을 확 선회했고, 이건 정치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굴복하지 않을래. 물가의 현황은 지금, 인플레이 현황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 전혀 훼손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이슈와 함께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구두 발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 이슈를 가지고서 결국에 국채 발행의 수급 문제, 그래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남겨둠으로써 금리는 당분간 상승 기조 4.5 이상 올라가는 기조가 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4.5를 갖다가 오버슈팅하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 두세 번 정도는 더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치를 해버리면, 4.5 이상을 터치를 해줘버리면 사실은 여기서 항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이러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예전에 JP모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물가는 7%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는 이제 6% 이상의 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가장 절체절명의 변곡점에서 항상 그게 더 터질 수 있다는 식으로 위기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들이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론이 또 나오면은 금리는 튈 수 있고, 그거 위기론은 위기론일 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거기에 의미를 또 심취하지 마십시오. 근데 4.5 이상 이제 슈팅하는 구간들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5 이상에서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도 M7 기준으로 해서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S&P도 보면은 역사적 평균 포워드 PR 자체가 거의 22배, 역사적인 최고 수준이 평균 한 24배 정도 있었는데 22배, 거의 1배에서 22배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금리 이제 주가 조정이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안정됐는데, 다시 또 금리가 괴롭히니까 밸류에이션,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금리거든요. 그 금리가 싸야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밸류에이션이 PER 자체가 또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태가 또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 조정은 이 감세한 최종 합의와 함께 금리가 결국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조정은 또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거치고 감세안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 경제 호조, 수요 회복, 그 다음에 주가의 또 완만한 지속적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너무 또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망한다라는 로직으로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구간은 아니다.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다음번에 어떤 상승의 모멘텀들과 완만한 그 패턴을 위해서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회의 기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기 이상으로 2, 3년, 2년 정도 이상의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 트럼프의 관세에 묻힌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금리 정책에 묻힌 네거티브 이슈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성장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감세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업의 세액 공제는 항상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하고 같이 한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세액 공제도 있고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받는 법안들도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되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분기 마이너스 GDP였지만 이게 또다시 터닝을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면 기업의 영업이익도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영업이익도 세후 영업이익이 점프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율만큼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EPS 그로서 갑자기 좋아지니까 주가가 레벨업을 딱 하거든요. 17년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한다. 그런 그림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이다. 이 감세하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가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등산을 많이 해보고 이미 연륜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험난한 막 협곡을 지나가요. 그럼 협곡을 지나가면은 그 다음은 더 푸르는 초원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지나가면 더 넓은 그리고 평온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풀도 많이 피어 있는 그런 이제 평평한 길로 갈 수 있고 거기는 공기도 좋고 꽃도 있고 새들도 지저긴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넘어가는데 초보자 등산자이거나 아이들이거나 그러면 이 협곡 어렵고 힘든 이 구간에서 땀 흘리고 돌 많고 막 힘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만 기억에 묻혀 있으면 거기서 산은 너무 싫어, 등산은 너무 싫어, 절대 안 와, 앞으로 절대 안 와.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라보는 호흡에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시야의 측면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떤 언론이나 뉴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일부에서 자극적인 것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부정론에 급습해서 그 부정론을 근간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조회수라든지 그런 여론들을 막 들끓게 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부정도 있지만 긍정으로 펼쳐질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그럼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기업들은 그럼 미국의 시장이 더 커지거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떤 투자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장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과 뉴스나 일부 분석가들이 지금 현 시점에 나쁜 것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시야가 갇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건 투자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탈피해야 되는 정말 좀 이번에는 벗어나야 되는 이미 트럼프는 제가 트럼프 패닉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줄링이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협곡에서
잠깐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딜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탓만 하고 뭔가 부정론에 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변동성은 언제 풀릴까요?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입니다. 트럼프의 로직은 이게 그러니까 재정적자 얘기를 하고 국가부채를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어쩔 때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다고 한들 해리스였다 하는데 이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 이번에 3월 달에 보면은 전년 비해서 재정 지출이 450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연금 상세 항목들,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드의 황제 조항이라는데 그것에 대한 소급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트럼프는 줄이겠다고 하지만 3월 달은 450달러 더 지출을 더 많이 했어요. 작년도 바이든 정부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 거시적으로 줄이겠다, 늘리겠다. 뭐 해리스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쳤을 때 늘리겠다, 줄이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게 강론적인 정책으로 보면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그 강론으로 다갔을 때 법안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혜택을 주는 그 대상, 계층, 나이 연령별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싹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위에서 탑에서 돈을 줄이겠다고 한들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돈을 안 받으면 이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한 번은 이걸 갖다가 확 개편하겠다 했던 이제 트럼프조차도 헌법 소원에 국민들이 막 헌법 소원을 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칫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거대 인구들 그다음에 그 많은 이들이 받는 이 사회복지 혜택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업자는 더 실업률은 낮지만 실업자의 규모 자체는 절대 명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장기 실업자들. 돈을 안 받아도 우리 시큐리티 쪽에서 돈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시행 안 되는 거는 혹여나 상대당 입장에서는 항상 원래 적자인 게 분명한데 이거 하면 더 적자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방식의 얘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감세안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반발이 심했어요. 어디 지금 실효세율이 미국은 아직도 낮은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데 또 해?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로직은 간단하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소비를 늘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일단 환호를 하죠. 거기에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당신들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 좋은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국민적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어. 당신들 탓이야. 이런 식의 로직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전략이 바로 트럼프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도 미국은 또다시 나홀로 성장의 프레임을 한 2년, 3년 동안 또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에 그 절차들을 보시면 사실은 한 2개월 정도는 부침. 왜냐하면 이게 항상 똑같아요. 상대당.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이 이제 행정부를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전기차와 신재생 쪽, 그 다음에 IRA 쪽이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에 대한 정책을 끌고 나가면 그게 적자를 끌어온다, 적자를 늘린다, 부채를 늘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안을 제안한 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정 보완을 해서 그럼 요만큼 줄일 테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딜은 IRA와 관련돼서 우리 세액공제 기한을 갖다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 공제를 기한을 확 줄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은 좀 늘려주거나 기존의 그 정책 때문에 혜택을 받던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자신의 정책을 투영시키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 기간이 결국에는 서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 두 달 정도 기간 예를 들면은
앞으로 2달 지나면 3분기 중에는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화제인데요. 트럼프가 이 무디스 신용평가를 거부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S&P, 피치 다 신용등급 강등했고, 근데 이제 무디스는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제 신용등급을 낮춰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요때다 하고 이제 내린 거죠. 왜냐면은 재정적자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고, 그럼 부채액이 더 확대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양당 간의 합의는 당분간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되는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신평사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 신평사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을 했는데 반대로 지적당한 사람이 지적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지적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무디스는 어쨌든 트럼프에게 그동안 내렸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니까 그걸 빌미로 이제 명분을 삼아서 트럼프한테 이러면 부채와 적자가 더 악화됩니다. 이러면서 경고성 이제 강등을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S&P가 예전에도 좀 비합리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 이제 재정위기가 나고 그 당시에도 신용등급 전망 자체를 갖다가 S&P가 이제 낮췄었는데, 근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부채 이슈도 있지만 항상 의회가 양당이 거치는 이 재정과 관련된 예상과 관련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항상 트러블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망을 하향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가 지출이 늘고 거의 한 2년 정도는 계속 돈을 쓰면서, 그때는 이제 경제가 위기가 오니까 돈을 쓰는 것에 다 합의를 해서 계속 정부 지분을 갖다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레디메, 파니메 같은데 정부 지분을 확보하면서 돈을 쓰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은 더 나빠졌거든요. 근데 경제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적자는 더 심해졌는데 경제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S&P 500이 또 다시 전망을 갖다가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성이 항상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평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됐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신용평가를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때도 겪었지만 아마 이 신용등급 강등과 적자 문제, 그다음에 국채에 대한 수급 문제가 곁들여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정해지면 채권 금리는 미국채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게 돼서 미국이 좋아지게 되면 또 채권을 먼저 사는, 그리고 돈이 먼저 들어오는 쪽도 미국 채권이고요. 돈이 먼저 들어오는 쪽도 미국 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조금 나빴다가 먼저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도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 그냥. 평가하지 말고 우린 알아서 할게. 우리를 국가 리스트, 평가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정성적 이런 평가들이 미국이라는 이런 통합 패권의 어떤 항상 반복되는 이슈 프레임에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도 언론들의 조회수를 위한 걸까요? 신평사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신평사는 어쨌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 국가 채권에 대해서, 소버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 등급에 맞춰서 자신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채 시장에서의 수요 수급과 그다음에 금리 스프레드를 다 결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등급을 강등한다고 한들 미국채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유럽채를 그렇다고 살 것이냐, 신흥국채를 살 것이냐, 그렇다고 거의 이제 어차피 제도상 살 수도 없습니다. 국유화되어 있는 중국 채권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항상 남아있죠.
미중 90일 관세 협의 이후 각국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요? 미국은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전에 트럼프 패닉 책에서 항상 강조해드렸던 게 있잖아요. 1기 때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 다음에 대선 캠페인, 그 다음에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관세,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마가라고 하는 이제 감세와 관련된 정책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세 정책과 연결되고, 최종은 어디냐? 최종은 동맹국들한테 모두 다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구채 판매와 함께 거기서 달러를 더 이상 팔아가지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환율 절상, 상대 국가들에 대한 환율 절상에 대한 압력 요소를 비침과 동시에 거기에 서브딕션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대신에 암호화폐를 팔겠어. 그래서 전략자산 비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로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승전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 부자 만들기거든요. 결국에 내수 부양이거든요. 근데 감세안이 어쨌든 일단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이제 일단은 상정이 됐잖아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원과 이제 상원에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 사안이 결국에는 3스테이지로 가는데 전체적인 큰 프레임이 하나는 관세를 때려서 그 중에서 자기 편 도움이 되는 국가들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요. 이 국가들 우선 협상돼서 5개 국가죠. 한국 포함되어 있고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인도까지 포함이 돼 있죠. 나머지는 누구냐? 바로 중국 쪽 블록이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세 90% 유예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차단 수순으로 가고 중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2천억 달러 미국산 상품 수입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협의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때 관세율을 1, 2%밖에 안 낮춰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차단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관세 때려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뭘 하느냐 지정학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편으로 다 블록을 만들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영토 반환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우크라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종전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우린 지원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를 종주국으로 만드는 중동의 질서를 갖다 재편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과격화하고 있죠. 지금 이란을 갖다가 살려주고 어느 정도 편을 들어줬던 그런 대통령이 누구였나? 바로 바이든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모두 다 파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란을 아주 굉장히 큰 규모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정을 갖다 자신의 입장으로 다 만들면서 자기 편, 그리고 자기의 도움이 되는 국가들한테 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소팅을 하는,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소팅을 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제일 중요했던 지금 경제와 관련된 내수부양책은 감세안이 들어갔다고 했고,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뉴스에 안 나오지만 연방정부의 계류 중인 상정이 된 법안이 뭐냐면 BIS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이거는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투자, 이게 더 나아가면 가격이 지금 투기로 가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허용하게끔 만드는 BIS 비율을 완전히 낮추는, 즉 예전에 서프라임 때 위험한 투자하지 마세요, 자본 비율 지키세요 하는 도드프랑크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근데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해놓고 내부에서는 이거를 합의를 보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90일 동안 뭘 하냐, 어느 국가가 먼저 이 합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산 제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프트 카드, 결국에 상품을 가져오느냐, 먼저 선물을 가져오느냐, 거기 지금 여유롭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다. 중국하고 뭐 교역 차단,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한들 이 상품 수입 규모로 보시면요, 이게 많이 살 때 5천억, 6천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도 기준으로 거의 한 4,800억, 4,9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러면 전체 소득 규모를 보시면 25조 달러예요. 25조 달러에서 거의 17, 18조 달러 그 정도가 소비로 쓰여요. 근데 거기서 5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그리고
파월의 그 분석 자체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상품 규모별로 봤을 때 미국의 CPI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을 완전히 차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저가형 소비재하고 의류, 섬유,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 가격은 높아져요. 근데 이런 쪽의 상품군들이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비중 자체는 6%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푸드 쪽에 한 5% 이상 단일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0% 가까이가 거의 에너지 쪽이고 나머지 거의 60% 가까운 정도의 규모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 다음에 주택 렌트비,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에요. 근데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데 이거는 로직상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 소비 17, 18조 하는데 5천억 달러 규모 상품 수입이 그게 완전히 끊긴다고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비중으로 보면 사실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부 다 중국산 소비를 한다고 가정을 극단적으로 해도 4,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 입장은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유예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은 어찌 보면 지정학적으로 자신의 패권 국가에 쓰려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개방해주고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는 국가들의 선 가르기, 소팅하기.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선협상 대상국들은 다 알고 있죠. 이미 영국 거의 합의를 다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롤스로이스라든지 자국의 이제 비행기 부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이 수입해 주기로 하는 반면 그 다음에 미국산 자동차를 충분히 개방하라라는 요구를 영국은 받아들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필요한 게 의약품. 왜냐하면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기업들이 이 인프라 생명공학 쪽에 공장 건설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이걸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의약품 공장 건설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거의 농산물까지 거의 다 이제 협의 종료가 된 상태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예전에는 중국 쪽하고의 교역을 늘리면서 한참 사우디하고 같이 이렇게 블록을 형성했을 때는 그쪽에 합의를 하고 이제 외교적인 이제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친하게 맺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국에 들어가면서 인도의 미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항목들인데 그거를 다 제거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미국하고 굉장히 협의를 빨리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차단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의 편에 쓰려는 국가들을 소팅하고 있는데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중국 입장은 어떤가요? 중국은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죠. 유예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돈풀기와 대출금리 인하, 그다음에 지준율 인하, 그리고 증권과 그다음에 금융 쪽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즉 증권 시장에 대한 이제 펀드 자금이 유입되도록 돈풀기를 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풀기가 그렇게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이고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 지금 통화 승수라고 하는 이게 돈 M2가 풀려서 GDP를 높이는 그 효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2배에서 그게 돈 1원이 GDP를 2원까지 만드는 그런 돈이 잘 돈다는 얘기겠죠. 1원이 소비가 갔다가 투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GDP로 갔다가 그게 다시 역으로 소비로 이러면서 신용 창출과 함께 승수가 높아지니까 GDP가 돈이 잘 쓰여지면서 돈다라는 의미로 승수가 2배였다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떨어져서 지금 1.1배예요. 근데 중국은 그게 몇 배인 줄 아십니까? 0.4배입니다. 22년도 이후로 급락을 하고 0.78 고 수준에서 횡보를 하다가 0.4배로 떨어진 다음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1원이 풀리면 0.45원어치만 GDP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풀리잖아요. 돈이 풀린 상태에서
이 돈들이 소비로 쓰였다가 그 소비로 쓰인 돈들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또 고용이 일어나면은 또 고용이 돼서 이제 가게가 이제 근로소득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벌게 되고 그 돈이 또 다시 또 돌아 소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받아서 돈이 생기면 앞으로 불안하고 정부의 정책을 못 믿겠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나 이런 금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 돈이 중간에 잠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돈이 계속 뭐 투자와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쪽에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쫙 오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나 지금 대출이 너무 오고 앞으로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대출을 딱 갚아버리면 거기서 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계속 쟁겨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미국 중국인들이 금을 또 엄청나게 사들이잖아요. 금으로 사는 순간 실물 금을 사놓고 그걸 장롱에 딱 넣는 순간 그 돈은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가 불안하다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인 거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데 양으로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내수가 불안정해서 아무래도 선부유론을 말했고 그래서 딥시크나 이런 많은 이제 그 알리바바라든지 우리 이제 기술 기업들이 또 다시 살아나고 주가가 살아난 건 맞지만 경제는 다르다. 경제는 계속 악화율로 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90일이라는 관세 전쟁에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5천억 달러, 이거 사실 큰 의미 없어라고 판단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5천억 달러는 또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 돈이 들어와서 또 중요한 건 5천억 달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팔므로 인해서 외부에서 달러가 유입이 되고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또 내수의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돈이 중간에 잠식 안 당하고 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막힐 것 같으니 사실은 돈을 계속 퍼붓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하니까 돈을 푸는 거다. 안 불안하면 미리 돈을 풀 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불안할 때 국가, 중앙은행 돈을 푼 적 있습니까? 불안한 징조가 보일 때 돈을 푸는 거예요. 시진핑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90일 동안 잘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90일 동안 답은 하나죠. 미국산 제품을 그전에는 2천억 달러의 약속, 구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세월이 지났고 인플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제가 추정하기로는 요건 제 추정입니다. 3천억 달러 이상은 미국산 제품의 구입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때는 2천억 달러 대두, 미국산 대두와 서비스 상품 수입을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안 샀어요. 트럼프가 그것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 이제 관세를 막 세게 때리면서 이제 철강 관련돼서 알루미늄 관세 관련돼서 이제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대통령 행정권 명령을 딱 시행하면서 거기에 중국 포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영국 포함하고 그때 이제 멕시코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국가들 그때 미국산 제품 사기로 약속해놓고 안 샀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이 지금 다시 발동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면은 그리고 약속을 또다시 투자를 하기로 충분한 구체적 약속을 하게 되면 이걸 철회해준다. 그러면서 그때 살짝 이제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철회를 살짝 해줬거든요. 알루미늄 철강 관련해서 관세 협정에 들어가면서. 근데 그만큼 지금 사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1기 때 다 이행이 안 되고 트럼프 후기 때는 사실은 코로나를 맞고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체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급할 게 없다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미국산 수출 규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차단 수수로 간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차단 수수는 저 혼자만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항상 얘기를 해요. 수정주의 국가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 리스트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안보적으로도 미국은 지금 중동은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종주국을 대리인으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먹을 거는 결국엔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 쪽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셰일 오일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오잖아요.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어요.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TSMC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필요한 거고 일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AI와 관련된 국가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자신의 국가의 블록에 철저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유리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을 차단하려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이렇게 남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싶은 게 미국의 목적이고, 여기에서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평화적인 무드를 깨고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일본 무인 영토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사 행동을 하면서 위력감을 과시하면서 대놓고 과시를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발발에 대해서 특히 대만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1등 패권에 대한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은 안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안보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경제적 행태들이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국에는 제조업을 망가뜨리면서 중국 중심으로 제조업이 편향됨으로써 미국인들의 부와 일자리가 뺏기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 안보를 깨트리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종합해 보면 중국을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140으로 했다가 80% 낮출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25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협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협정 안 지켜지면요, 어쨌든 그게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입 관세가 매겨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100에 가까운 관세로 매겨진다는 건 수입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산 배터리 제품이 지금 미국에 수입될 때 그 수입 관세를 이미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차단해 나가고, 중국의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그렇게라도 자신들이 뺏긴 만큼 그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 미국도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이 가랑비에 옷 젖듯 말라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단기적 지표는 좋아졌다가 나빠져. 주가도 너무 빠지면 올랐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성장 모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을 찍어서 이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와 채권을 팔지 않고 노동력을 팔아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국가는 이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채권을 팔아서 충분히 채권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결국에는 기축통화이거나 준기축통화 국가들의 채권이 되겠죠. 근데 준기축통화권 국가들 리스트에서 보시면 영국이 준기축통화 국가이지만 영국의 채권이 사실상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유럽 채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채권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팔 수 있고, 또 반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채권은 미국채밖에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들은 통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항상 절상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그러니까 공정한 가치 수준보다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금융적인 부를 쌓기 때문에, 돈이 채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모형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강화되면서 성장하는 모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리와 인플레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미국 얘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인력을 팔아서, 즉 채권을 팔아서
상대 국가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국가는 인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 입을 거둬들이기보단 세출을 잘해야 된다. 즉 여기는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인력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패턴이 중국식 성장 모형인데 고령화가 되고 인당 부가가치가 서서히 계속 떨어지잖아요. 특히 중국의 경쟁력은 뭐죠? 가성비잖아요. 항상 싸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에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전기차 BYD 상품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성비인 거예요. 비슷한 모형의 자동차를 본따 가지고 렉서스, 어디선가 본 듯한 벤츠 모형, 어디선가 본 듯한 지프 모형을 그대로 본따는데 가격은 1,000만 원, 1,500만 원 싸요. 근데 내부는 가죽을 그리고 옵션을 와 할 정도로 감탄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지금 중국산 자동차의 가성비 경쟁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가성비 인력으로 수출한 국가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디플레이션을 항상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성장할 때는 인플레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미국처럼 돈이 들어오고 치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러한 모형에서는 중국 성장 모형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야지 인플레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금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전체 인구도 피크를 찍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성장 모형에서는 결국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인력이 피크를 찍으면요. 당연히 인플레도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되냐.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국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유동성이라도 풀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원천이 있죠. 외부에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돈을 풀거나. 근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모험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돈 풀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 수출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미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 사요. 그러면 외부의 수출의 경로는 지금 유럽밖에, 큰 시장은 유럽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마저도 유럽이 결국에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반덤핑 수출 문제로 인해서 불공정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한 상태예요. 중국산 배터리 안 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경로는 지금 아시아권하고 신흥국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니까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니까 돈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인구는 성장의 피크를 찍었고 돈은 계속 푸는데 이 돈이 안 도니까 계속 0.4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디스인플레가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 성장을 통해서 인플레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던 6%, 7%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완만하게 성장이 약화되는 그래서 4%가 당장에 갑자기 3% 중반대, 3% 초반대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근데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지금 중국의 형태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직업 선택할 때 우리가 직업 잘 선택해가지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 어떻게 되냐? 좋아하는 거지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잘하는 게 뭐죠? 인력 수출인데 안 하겠대요. 좋아하는 내수 성장 모형으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겠대요. 좋아하는 거 하겠대요. 우기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십니다. 중국의 회생 방안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구를 더 늘려야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했던 국가는 사실은 그 전에 성장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양적 성장을 했던 국가는 인구 성장과 함께 인력 수출로 이제 계속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국가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인구가 피크를 찍었으니까 다른 내수 성장으로 바꾸겠다는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전 세계가 1990년대 이후로 해서 성장하는 모형을 갖다가 유럽은 자신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제조업 성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돼서 결국에는 피그스라는 국가들도 제조업 인프라를 늘리겠다라고 한 게 유럽의 최초의 EU 연합을 이제 달성한 계기였고 그게 성장 모형의 어떤 앞으로의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변화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여전히 독일은 제품 팔고 있고 피그스는 여전히 서비스업 관광 수지로 먹고 살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전환을 이미 했잖아요. 소미스니언 체계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달러를 채권을 팔면서 금융부자의 국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어떤 대통령이든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사라졌나요? 안 살려졌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미는 산업은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제조업의 생산 비중은요, 미국이 15년도 때에 GDP 대비 한 15% 정도 제조업 생산 비중이 나왔다가 지금 8, 9%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국가예요. 살리려는 특정 산업을 빼고는요. 한국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대외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출에 너무 의존적인 국가니까 수출 지향형 성장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수 성장의 성징, 이제 서비스 제3차 산업의 성장 위주로 우리가 유럽식 성장 모형을 가득했다. 이렇게 외친 게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되나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수출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번에 GDP에서 보셨잖아요. 소비는 계속 약화가 되는 상태이고 내수는 성장의 기여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나마 외부 수출입 쪽하고 대외 수지 쪽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기여도가 성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마저 빠지면요. 이제 성장률은 진짜 1%가 아니라 1%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성장 모형을 내수 성장 중심으로 서비스 성장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금 미국이 하는 걸 그대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구제를 정착시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봇도 막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내부에서만 돈을 풀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회생의 본질적인 방식은 인구 성장이 멈춘 것을 여기서 인구 성장은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방편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을 받는 거죠. 미국처럼 받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이민자로 잘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사회주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회생 방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내부에서 이제 아이들 많이 낳는 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답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멈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겪고 있지만 적정 수준은 깨지 않는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스닥 반등이 일어난과 동시에 당연히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제 결국에 이게 시장 자체가 미국의 시장과 연동되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회복과 함께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이어갈 수 있고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글로벌 브로드머니 이제 광의 통화 같은 경우 GDP 대비 비율이 지금 138%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돈이 풀린 게 아니라 풀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돈들, 금융의 돈들은 굉장히 많아진 상태이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규모를 보시면은 금융기관의 금융 자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48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GDP가 지금 100조 달러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돈들과 금융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그 탐닉과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알파 수익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상태로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5개의 암호화폐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암호화폐를 이제 쓰겠다는 전략자산 비축용으로서 쓰겠다는 이게 근데 연결되는 고리로 보면은 사실 미국이 발행하는 제가 기존에 이제 디지털 달러를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하는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겠으나
지금 스티븐 미란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보고서 중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달러를 너무 많이 수출함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인 국가인 미국은 달러가 약세여야지 맞는데 달러 수출하면서 동맹국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들이니까 강세를 보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준비금을 갖다가 수정 보완, 리밸런싱 하기로 노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리밸런싱 뭐냐면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서 구축하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호화폐를 쌓아서 암호화폐를 전략적 주축 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전략 자산용으로 이제 비축용으로 암호화폐를 먼저 재무부가 사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정부의 재정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예산이나 유동성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제는 달러를 팔지 않고 채권을 덜 팔고 대신에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것을 수익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측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략 비축용 자산으로서 쓰겠다는 의미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수익 자산으로서 연방정부의 수익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매도 의사까지 다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략 자산용 비축으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은 있고, 시장의 금리 상승이나 하락 패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고 또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는 그런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횡보의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전략 자산용 비축으로 사실 쓰여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1, 2년 후를 보시면은 오히려 이 전략용 자산, 준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를 쓰는 일은 더 적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암호화폐를 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1, 2년간 완만하게 오른 이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연방정부 수입으로 쓰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오히려 1, 2년 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말씀 주셨던 감세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만큼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 미국이 성장하면서 더 전략 자산으로서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당연히 표명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나스닥이나 미국의 금융시장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저는 이제 트럼프 4년의 이 임기 2기 동안에 내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곡은 한번 크게 올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트럼프는 이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주체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디지털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이제, 연준은, 특히 파월은 트럼프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가 달러로 만들어진, 그리고 종이 달러로 만들어진 그 부채 규모가 거의 37조 달러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패권이 약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달러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론이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었고, 재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젠 디지털 달러로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건너뛴 게 뭐냐면, 트럼프가 디지털 달러는 개인의 어떤 이제 이 돈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 추적이 가능하니까 개인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암호화폐를 얘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뭐냐면 결국 디지털 달러를 언어만 바꿔서 만든 디지털 달러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이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US 코인으로 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발행이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노드를 통해서 가가지고 주소 어드레스를 다 알게 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 트럼프가 비난을 했는데 그 똑같은 방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팔게 되면 누군가 사겠죠. 근데 사게 되면은 이제 찍어서 사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채권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채권, 그러니까 스테이블 채권은 뭐냐면 디지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 채권을 팔아서 아니면 코인을 팔아서 누구한테 돈을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죠. 그 돈을 가지고도 미국의 달러 부채, 원래 달러, 종이돈으로 만들어진 부채 30조 달러를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가 미국 종이돈 달러 부채는 줄어들지만 코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채는 또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물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서로 바꾸기만 하는 그런 정책일 뿐이다. 결국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종이돈 부채가 규모가 37조 달러에서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2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1조 달러 갚아버려요. 그럼 부채는 36조 달러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발행을 했다는 건 뭐죠? 그건 증권화된 토큰이잖아요. 증권화된 토큰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았다. 그건 부채인 거예요.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트럼프는 제도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제 XRP나 이더리움, 카르다노 이런 거 외에도 자신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아예 본격적으로 정부 수입 사업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달러와 유사한 구조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종이돈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눈 가리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용하고 더 빠르다라는 그 미명 아래 사실은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오히려 통제하려는 종이돈 달러의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행태이고 반대로 이쪽은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쪽의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니까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개념보다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있는데 컵 2개 갖다 놓고 물을 이쪽에 붓나 이쪽에 붓나 총량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더 물을 많이 부어 놓으면 이쪽에 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잖아요. 부채도 똑같다는 거죠. 이쪽 부채를 더 많이 늘리면서 이쪽에 원래 담겨져 있던 컵에 많이 담겨져 있던 물을 갖다 이제 오른쪽에다 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물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드론으로 만드는 부채는 규모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항상 얘기했던 게 암호화폐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정부가 혹은 이제 결국엔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이제 법적인 성격을 너무 뚜렷이 갖기 때문에 법적 구성력의 성격이 뚜렷이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가 되면요 디지털 화폐로 세금의 납부가 가능해요. 디지털 달러는요.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실용적 차이나 차별성은 없고 거의 같은 데피니션이지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세금 납부로 쓰여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 화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달러는 공식적 화폐로 그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달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부수적으로 대체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이돈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화폐가 그동안에 쓰여지면서 부채를 많이 만들어 놨던 것들을 부작용을 없애면서 이쪽에서 부채를 만들어도 이 계정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전통 화폐로 인정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채는 회계상 사실은 그렇게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부채는 맞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는 패턴을 장기화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분명 효과는 볼 겁니다. 왜냐면 없던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이제 세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를 보면 아마 중장기로는 이게 어떤 이제 우리 베타 테스트의 형태가 될 것이고 장기로 보면 결국에 법정화된 디지털 달러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많은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기회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미국이 이끌어가는 성장,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봤을 때 성장의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에 부침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침 과정이 있는 그 큰 트리거를 보시면은 감세안이나 미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전 세계적인 금융의 호조를 이끌 거지만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감세안이나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의 불안정성이 금리를 다시 괴롭히고 있고 페드도 거기에 금리 정책에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중간중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부양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감세한과 내수 부양 정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미국이 끌어가는 전체적인 금융 호조의 시장은 다시 열릴 텐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그러면 미국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완만한 상승 패턴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수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곧 머지않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싸움이 있었던 부분들, 금리가 불안정했던 부분도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좀 시계를 넓게 하시고 채권을 조금씩 4.5 이상에서 조금씩 사 나가시는 전략의 패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당장에는 변동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지를 남겨두고서 그래서 완만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투자 전략 하나. 그리고 비중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자산의 국가별 비중을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한국이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CMO 관련되는 이제 공장 건설의 기회를 미국에서 얻게 되고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선 쪽 MRO에 대한 협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더 비중을 좀 위험 자산으로서는 좀 높게 가져가시자. 미국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의 내외의 비중으로만 알파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려는 초기의 구간 동안에는 가격의 상승의 메리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10%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총 자산을 끌어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